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간 기반의 EEG 데이터 생성 연구 중에 하나 소개해드릴 만한 연구가 있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RSVP라는 뇌파 실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바서스타인 간이라는, 줄여서 W 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W 간을 사용해서 이제 EEG 데이터를 생성해낸 연구고요.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줄여서 TNSR이라고 부르는 저희 분야 좋은 저널에 실렸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4.5, 그리고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3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각각의 이 3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각각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자들이 CCW 간 GP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간에서 이제 업샘플링 방법들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 업샘플링 방법들을 여러 개 사용을 해보면서 이 저자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간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매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3가지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CCW 간 GP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의 풀네임은 Class Conditioned Wasserstein 간 with Gradient Penalty인데요. 되게 복잡한 이름인데 이거를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 컨디션드라는 표현의 의미는, 일반적인 간의 구성은 노이즈 Z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터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아웃풋을 인풋으로 다시 받아서 이게 리얼 데이터인지 아니면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페이크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2개로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논문의 저자들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뿐만이 아니라 클래시파이어라는 새로운 브랜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데이터든 리얼 데이터든 이거를 받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꽂히는 게 아니라 먼저 shared architecture라는 공유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에 각각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역할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원래 하듯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별하게 되는 거고,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방금 받은 이 데이터가 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장점은 원래는 이제 간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제너레이터만 쭉 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막 생성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클래시파이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가, 원래는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실제 리얼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간 구조 자체에 클래시파이어를 넣게 됨으로써 간이 생성해내는 데이터까지 얘가 이제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자들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더 높은 성능의 클래시파이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클래시파이어가 구분하는 클래스는 타겟, non 타겟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RSVP라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ERP 패러다임이랑 이제 비슷한 거여서 클래스가 뭐 1, 2,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타겟, non 타겟 이렇게 바이너리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W 간인데요. W 간을 설명을 드리려면, W 간은 제가 예전에 그 간 소개하는 영상, 이제 저널 미팅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여기 이제 보이는 2개의 수식이 각각 간과 W 간에 대한 로스 펑션입니다. 근데 간에서는 보시면 지금 로그가 씌워져 있고, 그 안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나오는 출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돼서 이제 로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W 간에서는 이제 여전히 D 값, 아니,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여전히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값을 꺼내오는 건 맞습니다. 이 F가 사실상 D입니다, 그냥. 근데 이 그냥 여기서 쓰였던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동일한 아키텍처가 아닐 뿐이지. 근데 이 값의 범위 자체가 0에서 1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실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가 이제 빠지게 되고요. 사실상 그게 이제 거의 차이의 전부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 W 간에서 계산하는 이 로스를 얼스 무빙 디스턴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간에서는 요 얘기는 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게 돼서. 어쨌든 로스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 값이 전체 실수 값의 범위로 확장됐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페널티라는 거는, 요거는 사실 이제 W 간에 딸려 오게 되는 건데, 어, 이 W 간의 로스를 계산할 때 사실 이 로스의 그라디언트가 1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 용어로 이제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로스 값에 이제 레귤러레이션 텀이 붙게 됩니다, 뒤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실제로 사용된 로스 수식인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요 앞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W 간 로스 펑션이고요. 여기 W 이제 바 쳐져 있는 게, 요 뒤에 붙는 게 레귤러레이션 텀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얻은 이 값, 로스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 그라디언트의 놈이 이제 1 이상이면 이 값이 점점 커지겠죠. 로스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전체를.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가 1을 넘지 안, 1을 넘지 않게끔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트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자들이 이렇게 조금 새로운 구조를 제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W간, 그리고 그라디언트 페널티라는 이 딥러닝의 로스 값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로스 값을 만져서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W간과 그라디언트 페널티는 사실상 뭐 원래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클래스 컨디션드가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새로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논문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아까 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업샘플링 방법들이 있는데, 이 업샘플링 방법들을 비교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업샘플링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신호 처리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이제 실제 신호가 이렇게 곡선으로 있을 때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이 샘플들을 이제 캐치해낼 수가 있죠. 그때 샘플링 레이트가 더 높다면 이렇게 더 촘촘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샘플링 레이트는 신호 자체가 존재하고 우리가 몇 헤르츠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냐의 문제인데, 업샘플링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이 곡선 리얼 신호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지금 이제 디지털레이션 된 이 신호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이사이에 더 촘촘하게 채우고 싶은 거죠. 그냥 이 스템 그래프만 가지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회색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은색이 이제 리얼 점이니까 회색깔 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지금 1차원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2D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2D에서 이제 디컨볼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도 불리는데 똑같은 의미고요. 이건 뭐냐면 2D 데이터의 업샘플링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건데, 인풋이 이렇게 0, 1, 2, 3 이렇게 있고 커널이 0, 1, 2, 3 이렇게 있을 때 디컨볼루션의 연산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림 잠깐 멈추고 대충 보시면 이제 아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이 디컨볼루션의 단점이 뭐냐면
이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이제 잘 맞지 않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제 그림을 확장하는 부분. 지금 여기서 맨 위에 흑백으로 보이는 게 여기 방금 보였던 요 2D 데이터의 그냥 한 슬라이스라고 이제 봐주시면 이거를 디컨볼루션 시킬 때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실제 이미지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되게 체커보드 패턴이라고 불립니다. 체커보드 패턴 아티팩트 이렇게 불리는데 되게 균일한 주기로 이제 뭔가 패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에 대해서는 왜곡을 일으키게 되고요. 만약에 타임 시리즈에 이런 게 생긴다면 이제 이상한 주파수 성분이 생기겠죠. 왜냐면 일정한 주기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이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1D 신호로 돌아와서요. 어, 우리가 3배로 업샘플링을 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Z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신호고요. 원래 신호의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새로 생기겠죠. 3배로 증폭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디컨볼루션을 하고 싶다면 1D 디컨볼루션에서는 이렇게 커널 사이즈가 5짜리인 커널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웨이트 값이 이제 5개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각각 데이터 포인트와 곱하기를 해서 이제 더해서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얻을 거고 하나, 그다음에 또 이제 옆으로 스트라이드만큼 옮겨가서 똑같은 연산을 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얻을 거고 이렇게 될 텐데요. 디컨볼루션을 하는 대신에 그냥 단순히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터폴레이션 방법들을 이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각 바이큐비클, 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에서 설명되고 있는 건 바이리니어 방법인데요. 바이리니어는 어떻게 되냐면 되게 단순한데 그냥 우리가 지금 이 I1에 있는 이 데이터 포인트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커널 5짜리로 커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이 우리가 새로 값을 얻고자 하는 그 데이터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제 웨이트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만 떨어져 있으면 3분의 2, 그리고 여기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웨이트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 포인트에. 이걸 가지고 이 Z2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Z1 곱하기 3분의 2 해서 더하면 이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데이터 포인트로 넘어가서 I2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Z1은 한 칸 멀어졌으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3분의 가까워졌으니까 3분의 2가 되고, 방금 만든 포인트에서도 이제 값이 있으니까 곱하기 할 수 있죠. 3분의 2 해서 이제 여기가 값이 결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리니어하게 간다 해서 바이 리니어 방법인 거고요.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그냥 I1에서 넣을 때 가장 가까운 값, 이제 Z1이 되겠죠. 요거 값을 갖고 오는 거고, 바이큐비클은 뭐 이제 리니어 대신에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폴리노미얼을 쓰는 거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뒤쪽에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업샘플링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 채널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제안을 하고, 하나는 멀티 채널 64채널을 생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원 채널짜리를 가지고 먼저 여러 가지 뭐 어떤 업샘플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가장 베스트인 것을 가지고 멀티 채널을 생성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구조를 한번 그냥 간단히만 한번 보자면요. 제너레이터에서 일단 인풋 노이즈 받아서 플립 커넥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업샘플링에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서 그래서 사이즈가 보시면 두 배로 이제 커지는 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또 디컨볼루션의 바일리니어 웨이트라고 해서 또 사이즈가 두 배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 스텝으로 업샘플링을 하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 모델에서. 그래서 처음 업샘플링 이제 처음 업샘플링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컨볼루션을 시켜서 이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업샘플링을 두 번 해주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평범합니다. 딱히 요거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에서는 원 채널 거에서는 보시면 맨 앞에가 다 1이잖아요. 그래서 1D였는데 여기서는 앞에가 36, 36 하다가 64로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64채널짜리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하나 눈여겨 보실 게 중간에 여기 클립 레이어라고 해서 72x 71을 64x 64로 자르는 자르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64채널 데이터를 한 번에 만들려고 했더니 끝쪽에서 데이터의 끝단에서 되게 너무 값이 크거나 너무 값이 작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초에 72x 71로 약간 크게 만들고 그냥 클리핑 시켜서 64x 64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논문에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아웃풋을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을 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노이즈를 한번 첨가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스테이블하게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인 제너레이트 된 샘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많이 보고되어 온, 많이 사용되어 온 그런 매저들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매저가 인셉션 스코어가 있겠는데, 이것도 제가 직전 저널 에디팅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쓰이는 스코어고, 얘는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훈련된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있어야 하는 그런 매저인데, EEG에서는 그런 되게 굉장히 높은 신뢰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미 개발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저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매저들을 사용한다 손 치더라도 각 매저별로 좀 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비주얼 인스펙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은 그냥 정성적인 분석이니까 새로운 매저 사용을 제안을 했어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 프롬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줄여서 GM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이건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냐면, 단일 채널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의 가우시안 모델로 이제 디컴포지션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결국 그냥 여러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믹스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가 있고, 여러 개의 가우시안 모델의 웨이트를 곱한 것을 합한 거, 그게 이제 분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에 이제 로그를 씌워서 뭐 어떻게 값을 더한 것 같은데, 더하고 그냥 평균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값을 사용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모델과 이 평가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셋이고 8명 시험자가 5세션 동안 RSVP 태스크를 수행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RSVP는 Rapid Series Visual Presentation이라고 불리는 EEG 패러다임이고, 옆에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논문에서 이 데이터에서 쓰인 패러다임은 아니고요. 그냥 설명용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미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쭈루룩 제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뭐 보통 1초에 뭐 10개씩도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1초에 5개씩 지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면,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타겟이 있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 그림이 몇 개인지 세봐라 라고 하면 이제 사람 얼굴이 타겟이 되겠죠. 그럼 타겟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P300이 나왔을 거고, 사람이 아닌 논 타겟에 대해서는 그냥 P300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256 채널을 사용하였고 샘플링 레이트는 256이었는데 64로 다운 샘플링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를 히트맵과 그리고 단일 채널 데이터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로 뿌려봤을 때 타겟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고 논타겟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논타겟 먼저 보시면 이제 이게 1초 데이터거든요 지금 5개의 피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5개 논타겟 자극이 제시가 될 때마다 논타겟이라고 아예 반응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5개가 이렇게 똑똑똑똑 나와 있고 히트맵을 봤을 때도 굉장히 명확하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겟은 300ms 부근에서 이제 큰 파지티브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뒤로는 또 이제 논타겟과 비슷하게 뾱뾱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싱글 채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멀티 채널을 분석했는데요. 싱글 채널에서 먼저 바로 리얼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게 아니라 어, 노이즈 사이너소이달 시그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얼마나 잘 생성해내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업샘플링 방법들을 여러 개 계속 바꿔서 적용해보면서 그때의 결과를 비교한 건데요. 결과부터 먼저 보면 아래에 이제 약자 설명은 적어놨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리얼 데이터고요. 이렇게 큰 진폭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제일 가깝게 따라간 게 여기 보라색 데이터인데 보라색이 BC, DC, BL 그러니까 업샘플링 방법을 두 개 사용할 때 떤 두 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BC라고 하면 바이큐비클 그리고 DC, BL이면 디컨볼루션인데 BL이니까 이제 바이리니어를 그러니까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이큐비클 방법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디컨볼루션을 시키는데 디컨볼루션을 시킬 때 웨이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랜덤하게 시킨 게 아니라 바이리니어 방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켰다고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이리니어 방식을 인터폴레이션으로 바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디컨볼루션의 웨이트, 커널 웨이트 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킬 때 바이리니어 시켰다라는 거. 그렇게 한 이유는 바이리니어 형태로 웨이트를 가지게 인커레이지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주파수는 이제 맞게 잘 따라가더라도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용한 BC, DCBL 이 방법이 이제 잘 된다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성적인 비교 말고도 비주얼 인스펙션 말고도 GMM을 통해서 정량적인 비교도 해 보았을 때 타겟과 논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리얼 리얼 데이터는 이러한 GMM 값을 가졌다고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이랑 이제 가장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성능이 좋은 건데 비슷하게 나올수록 가장 리얼 데이터를 잘 모사한 건데 BC, DC 뭐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업샘플링 방법들을 비교를 했을 때 앞서서 이제 가장 앰플리튜드가 실제와 가까웠던 BC, DC, BL 이 방법이 GMM에서도 가장 리얼과 비슷한 값을 보이더라 다른 방법들 대비해서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이 그리고 타겟과 논 타겟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되는 시그널을 이렇게 보았을 때도 앞서서 이제 리얼 데이터 보여드렸던 거랑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논 타겟에서는 한 5Hz 정도로 뭔가 이제 신호가 보이는 것 같고 타겟에서는 P300 뜨는 그런 경향이 잘 관찰이 되는 것 같아서 BC, DC, BL이 이제 가장 적합한 업샘플링 방법이고 요거를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보았을 때 여기 똑같이 히트맵이고요. 일단 여기는 단일 채널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그리고 논 타겟, 왼쪽은 타겟입니다. 보시면 실제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단일 채널 데이터가 잘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히트맵은 뭐 단일 채널만큼은 아니고 조금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논 타겟을 먼저 보고 이제 타겟을 보면 꽤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파란색, 노란색이 이제 번갈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00ms 정도의 뭔가 큰 파지티브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냥 랜덤하게 자기들이 뽑은 타겟, 논 타겟에 대한 뭐 결과들이라는데 왼쪽은 타겟, 오른쪽은 논 타겟이라고 합니다. 비교해 봤을 때 네, 꽤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눈으로 봤을 때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는 GMM 결과인데 이번에는 이 값이 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합니다. 리얼에 가까운 리얼과 그 다음에 간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된 샘플의 이 유사도를 비교를 한 건데 이 분석은 이제 뭘 위해서 했냐면 아까 이 논문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GP라는 게 있었는데 그라디언트 페널티 요거를 뺐을 때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클래스 컨디션들을 빼고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해서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GP를 넣었을 때가 뺐을 때보다 확실히 더 이제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CC 요거 CC는 빼면은 더 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더 리얼과 동떨어지게 된다는 건데 저는 요거를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저자들은 간의 뭐 분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더 이 값이 더 높아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사람들이 제안한 모델에서 클래시파이어를 똑 떼와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어의 이름을 여기서 CCW 간이라고 이제 했을 때 AUC를 비교한 거예요. 에어리아 언더 커브, 뭐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로 나오는 그 그래프,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지넷이랑 그리고 뭐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인 CCN이랑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피험자에 대해서 지금 뿌렸고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이제 또 요거를 세션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했거든요. 근데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초록색 3개짜리 있잖아요. 점 3개. 요게 가운데가 제일 높은지를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가 이제 CCW 간 정확도이기 때문에 이 1번 피험자 빼고는 다 2, 3, 4, 5 다 가운데가 제일 높은 형태를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한 모델에서 훈련된 이 클래시파이어가 이지넷을 이제 능가하는 그 성능을 보였다. 이제 실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로 하나 더 본 거는 그러면 이지넷에서 보였던 성능과 이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을 때 향상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이지넷에서 더 낮은 성능을 보였던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이 얘기한 클래시파이어를 썼을 때 더 많은 정확도 향상을 이루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코렐레이션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론인데요. 요약하자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업샘플링 방법을 비교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투스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좋았다. 그 중에서도 바이큐비컬이랑 디컨볼루션의 바이리니어를 합쳐서 한 게 가장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멀티 채널 이지 데이터에서 사이드에 있는 앰플리튜드가 막 너무 높거나 낮은 롭사이드드 앰플리튜드 경향 현상이 관찰됐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크로핑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된 샘플의 성능을 평가할 때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과 GMM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안한 CCW 간 GP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뿐만 아니라 클래시파이어까지 이제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 이, 이 장점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가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피드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가져와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짠 코드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더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